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죠. 행복 열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들어서서 지구촌에 행복 열풍이 불어닥쳤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행복을 왜 바랄까요?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이 수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될 테고, 행복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목적들과 동일 수준에 놓일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삶의 목적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이 황금알을 낳기 시작하자 행복 컨설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법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행복 컨설턴트들은 자본가들한테는 마음을 다스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직원들 일을 더 열심히 하기에 독려하는, 또 고무하는 그런 방법론을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돈을 챙기죠. 이 사람들의 주 고객은 이 자부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가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일 열심히 못하니까, 힘드니까. 노동자들이 무력해져서 일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가짜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행복 열풍이 정말 뭐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좀 섞여가지고 변질됐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죠. 그게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건 간에 사람들은 다들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 만약에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안다, 오해한다, 그러면 본인은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일로 막 달려가는데 나중에 결과는 오히려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행복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 행복을 잘못 이해했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착착착 대답을 잘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기초하고 뭐 철학적 사색을 거쳐서 행복이 이것이다 라고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서 소위 간부급, 중견 이런 사람들, 중견 간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뭐 행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인간적인 어떤 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돈 버느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크니까. 근데 우선 여기서는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려면 행복에 대한 오해,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하게끔 만드는 가짜 행복론의 문제점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행복론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짜 행복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복론이 뭐냐? 물질주의 행복론입니다. 물질주의 행복론. 물질주의 행복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을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을 곧 돈이라고 보는 행복론을 물질주의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물질주의 행복론 많이 믿고 있습니까? 네, 많이 믿고 있죠. 대부분이 아마 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을 겁니다. 행복과 돈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한국의 부모들이에요. 이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심할 정도로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부모들이죠. 자,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고 놀지 못하도록 막 압박을 가하고 제한을 가하고 공부를 잘하면 막 너무 좋아해서 칭찬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못하면 냉담하게 반응하고 실망하고 혹은 뭐 때리기도 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어려서 놀지 못하게 또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일까요? 뭐 머리에 딱 떠오르시겠지만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어려서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니까 또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을 못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겠죠. 좋은 데 취직 못 하는 걸 왜 걱정할까요? 결국 돈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한국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돈을 못 벌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왜 그걸 걱정하죠?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한국 부모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국 부모들이 돈과 행복은 별로 관계가 없다, 별 상관이 없다 라고 믿는다면 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데 취직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 것이다 라고 해도 그게 크게 걱정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돈과 행복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면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걱정하겠죠. 좋은 데 취직할까 봐. 돈 많이 버는 걸 오히려 걱정하겠죠. 자,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자식이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이런 입장인 거죠. 미래의 네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 줄게 하는 입장인 거죠. 자, 어릴 때 못 놀고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공부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애들은 불행해지죠. 부모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너에게 불행을 강요하는 것은 미래에 네가 그래야 네가 미래에 행복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도 따로 이걸 다루긴 했습니다만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고요.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자식에 대한 강력한 압박, 공부 강요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물질주의 행복론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행복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즉 가장 대중적인 행복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 또 행복 연구자들 이런 전문가들은 이 행복론을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시중에 나가서 행복에 관한 책 아무거나 한번 빼보십시오. 물질주의 행복론이 옳다고 얘기하는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런 연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100%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행복론은 바로 이 물질주의 행복론이거든요. 이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도대체 이 간극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간극 때문에 이런 코미디언의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인 다니엘 토시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행복과 돈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농담을 던진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미국에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 정도로 대중들은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왜 전문가들은 이게 다 틀렸다 그러는데 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굳게 또 가장 많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사회 제도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특정한 어떤 사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은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의 경우에도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도가 변화해요.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만 해도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4학년만 해도 행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바뀌어요. 돈으로. 물질주의 행복론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지만 사회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물질주의 행복론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행복론을 많이 믿는 사회는 어떤 사회들일까?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 미국 같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 행복론을 사람들이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의 사회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도록 강요하는 거 아니냐,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돈이나 좋은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이요. 완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고생만 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하잖아요. 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또 좋은 집이나 좋은 차요? 완전 갖고 싶은데요. 나중에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을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며 살고 싶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모두 다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말투죠. 완전 많이 벌고 싶어요. 완전 갖고 싶은데 이거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제 말투인데 실제로 명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다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생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 개는 제가 이제 지명 관계상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대답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모아놓은 건데요. 물질적인 건 별로 의미 없어. 돈은 그저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또 풍족하진 않아도 지금도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지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게 돈은 그리 큰 의미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돈은 참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주의 행복론을 긍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일까요? 아마 머릿속에서 반짝 떠올랐을 겁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북유럽형 사회라고 해보죠. 북유럽형 사회인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가 이제 두 개 앞뒤의 질문의 답입니다. 근데 바누아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바누아투는 태평양상에 있는 가난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의 대답인데요. 우선 북유럽형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왜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북유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좀 다르죠. 북유럽형 사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면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실제로. 생존이 불가능하죠. 근데 북유럽형 사회들은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기본적인 걸 책임을 져주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국가 임대주택제도, 노후보장제도, 실업대책 등등 돈 못 벌어도 죽을 경우는 없어요. 노숙자가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돈 못 번다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죽는다, 큰일 난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돈과 행복을 연결시키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유럽형 사회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평등하죠.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 소득격차, 직업 간 소득격차가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택시를 몰든 병원에서 의사를 하든 월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그러면 북유럽 사회는 사람을 직업, 사실 직업이 의미하는 건 돈이거든요. 돈과 직업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조금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화가 없다. 실제로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드라마들을 보면서 북유럽 걸 보다가 좀 흥미로운 장면들을 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어떤 북유럽을 매개로 나온 드라마였는데 그 사회도 요새 조금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신나치 세력이 막 등장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긴 나와요, 거기에. 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란 장면, 충격을 좀 받은 장면은 우연한 사건으로 서로 조금 알게 된, 접촉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거로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도 은행 지점장이. 근데 그 은행 지점장이 누구랑 연애를 하냐 하면 그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서 거리에서 토끼탈 쓰고 그 행위예수라는 예술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국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거로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도. 근데 둘이서 그냥 친구가 되더니 연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직업 갖고 대화하는 장면 하나도 없어요. 너는 국가 그 행위예술하는데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서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놀랬죠. 야, 얘들은 연애할 때 저런 걸 안 따지는구나, 별로.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 같으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이렇게 자본가죠. 그 다음에 알바하는 조그만 여학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말이 좀 통하니까 친구가 돼요. 뭐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맥주 친구예요. 만나가지고 고민 얘기하고 서로 막 친구가 돼서 막 대화하고 그래요.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그런 인간관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회사 사장과 알바하는 여성 간의, 젊은 여성 간의 친구, 사회적 교류, 한국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북유럽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지제도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을 서로 상대할 때에는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막 편가르기를 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풍조는 확실히 한국에 비하면 거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여담이었지만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남들한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인간 대접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겠죠. 인형탈 쓰고 행위예술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두려움도 없고 돈이 없으면 남들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거다라는 걱정도 안 하겠죠. 그러니 돈과 행복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지 않는 거죠. 제가 읽은 자료 중에는 그런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돈이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0% 대답이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물질주의 행복을 믿지 않는. 한국 같으면 아마 못 나와도 60, 70%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북유럽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가난한 섬나라입니다. 태평양상에 있는. 이 나라의 특징은 먹을 게 풍족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열매도 많고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서 다 벗고 사니까 옷도 뭐 없어도 죽는다, 얼어 죽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바누아투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섬이 잠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딴 거 다 떠나서 섬이 잠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바누아투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인데요. 이 바누아투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옛날에 농촌 공동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 10명, 20명씩 모여 살아가는데 취직에 성공한 사람은 막 1명 정도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돈 벌어오면 그거를 이 20명이 나눠 쓰는 거예요. 10명이 가족을 위해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또 그 사람 잘리고 누가 취직되면 그 사람이 벌어온 걸 나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거 내 거 없이 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아주 화목하죠.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들도 인간관계가 양호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와 관련이 있다. 즉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 것은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걸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사회, 제도, 사회 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한국의 대중들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자료가 있어요. 12년째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이 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은 대체로 물질주의적입니다. 성공은 곧 돈이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즉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성공하면 큰 차와 큰 집을 사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물질주의와 반대죠.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어도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덴마크인 남편과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니 헛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 여성이 덴마크인 남성과 살아가면서 처음엔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 덴마크 사회에. 남편하고도 막 싸웠대요. 왜? 이 여성은 우리가 나름 덴마크에서 그래도 돈 좀 버는 레벨에 있는데 층이 왜 그렇게 소비를 안 하시냐. 뭘 사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걸맞게. 남편은 그거를 반대를 떠나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근데 덴마크에는 명품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명품 시장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루이비통 들고 나가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명품 시장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물론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걸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오히려 명품을 갖고 나오면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 저 제품을 좋아하나 보구나 생각하지 그걸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못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에서는 명품 시장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지 않고 또 명품을 들고 다녀봐야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시용 소비는 거의 안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회 제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지고 대표적인 게 불안 같은 거죠. 존중 불안, 생존 불안 같은 거. 행복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회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북유럽형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돈과 행복을 연결시키지 않는, 즉 물질적 행복론을 믿지 않는 것은 생존 불안이 돈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덴마크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다. 만약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덴마크의 한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줘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런 안전장치, 생존보장책을 국가가 해준다는 얘기시죠.
국가가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내가 사업하다 망하거나 직장 다니다 잘리면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 못 벌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존중 불안도 덴마크나 이런 데가 낮다. 그래서 돈과 존중이 별로 관련이 없다. 이 나라들은 한국보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구르엔과 클레서엔이라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의 감소가 경제 성장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고속 성장하더라도 그것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면 행복 지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고속 성장해도 불평등이 심해지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평등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죠. 루트머의 연구에도 의해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거주하는 것은 행복지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부자들조차 부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행복합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부자들 속에 살아가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존중 불안이 너무 심했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살면 존중 불안은 더 심하죠. 무시당하니까. 근데 북유럽 같은 나라들, 북유럽형 사회는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 사회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즉 물질주의 행복론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돈은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뭐 너무 많은데요. 그걸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면 돈은 왜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냐 하면 풍요의 역설 현상이 그 증거의 하나로 제시가 됩니다, 보통. 풍요의 역설은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풍요 중독사에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과 행복이 비례관계에 있다, 관련이 크다면 풍요의 역설 현상은 나타나서는 안 되죠. 계속 풍요 수준이 올라갈수록 행복 수준은 올라가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등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차원에서의 풍요의 역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득이 일정 정도까지 증가하면 행복 지수가 거의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풍요 역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뭐 풍요 역설 얘기인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요의 역설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우리 인류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즉 더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요의 역설이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다 행복해졌습니까? 이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후진국 사람들의 행복 수준에는 돈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 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결론들이 나오고 있고, 똑같은 맥락에서 가난한 이들의 행복에는 돈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자들의 행복에는 돈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어떨 때? 가난할 때. 국가가 가난할 때도 그렇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고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행복 지수가 큰 폭으로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다가 200 받으면 행복지수도 막 100% 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점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개인의 행복지수가 별로 거의 높아지지 않는 그런 딱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경제학자인 잉글하트라는 사람은 소득이 증가해도 더 이상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기준점, 이걸 결별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디커플링 포인트죠.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디커플링 되겠습니까? 소득과 행복지수가 디커플링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수점이 되면 안 올라가요. 이게 혼자 올라가는 거죠. 소득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연구들에 의하면 약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의 개인 소득이 변곡점 혹은 결별점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여기에 대한 아주 활발한 이제 연구는 없었는데 한 의미 있는 연구에 의하면 월 한 400 정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의 결별점이. 자, 이것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있다가 200이 됐으면 행복지수가 막 2배 뛰는 거예요. 또 300 되면 3배, 400 되면 4배. 그런데 500 되면 안 뛰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징점은 뭐냐? 한국이란 나라의 특징은 뭐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결별점을 넘어서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 수준이 찔끔찔끔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요. 근데 한국은 결별점을 넘어서면 행복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금. 몇 연구들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로 매경 이코노미에서 창간 33주년 특집으로 행복의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들이 이제 평가한 걸 보면 뭐 10점 만점입니다. 5.99점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흥미롭게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 사람들의 만족도가 2.23이에요. 그런데 700만 원 이상의 사람들은 2.2예요. 이거 웃기죠? 우리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일치하는 결과예요. 400 넘어가면서 떨어져서 그래요. 오히려 400을 기준으로 했으면 제일 높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결별점이 400이니까. 자, 이게 이제 한국의 아주 특징인데, 결별점을 넘었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월 400만 원 이상을 벌기가 녹록치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벌려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족 얼굴을 못 보게 된다든가, 취미 생활을 못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한테 뭐 아부를 해서 막 비벼야 된다든가, 어쨌든 행복을 깎아 먹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만 겨우 4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뭐 농담 섞어 얘기하면 월 수입이 400을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남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행복 지수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더 높아지면 떨어져요. 더 이상의 소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 농담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국의 특징은 400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돈의 결별점 이론을 보면 돈과 행복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만약에 비례관계에 있다면, 이건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례관계에 있다면 월 400 받다, 500 받다, 600 받고 이러면 당연히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따라서 돈과 행복은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400 정도가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뭐랄까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아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 생활을 해봤는데 월 한 400이면 생존 불안 잘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 400이면. 대략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혼자 살 때 400 정도 벌면. 그냥 넉넉하고 뭐 엄청나게 막 쓰고 이러진 않아도 하여튼 근심 걱정 이런 건 별로 안 해도 되는 액수가 400이에요. 그리고 또 400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200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친구한테 200충이라고 막 그 친구를 놀리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친구의 아버지가 2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월. 그래서 벌레 충자를 붙여가지고 200충이라고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 200만 원 벌어? 그럼 너 200충이네? 이런 거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정도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보여주는 거죠. 300충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 300만 원 번다는 거죠. 근데 400충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뭐 직역을 하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400 정도를 벌어야 벌레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400을 못 벌면 거의 벌레 취급당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400이 존중불안을 상당히 좌우하는 분기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 정도 벌면 벌레 소리는 안 들으니까 최소한 존중불안에서도 조금은 해방되는 게 400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 200 주는데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막 이러다가 월 400 주는데 다닌다 그러면 좋은 데 들어갔네. 막 이런 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거의 400 넘어가면 생존불안, 존중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든요. 그러니 행복 지수가 400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이상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풍요중독 사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은 이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개인 간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존중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다. 생존 불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 넘어가서 아무리 돈이 많이 늘어도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별점 이전에 행복 지수가 증가하는 거는 돈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별점 이전에 행복 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왜 증가할까요? 그것은 고통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행복해져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근심 걱정에 시달려요. 아주 피곤합니다. 다음 달에 어떡하지? 막 빚독촉 받고 밀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별점 이전에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 시달림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장 걱정, 돈 걱정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갤럽 조사에 의해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보다 돈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를 보여주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거죠.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돈 걱정 없이 그냥 맘 편하게 사든가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400 이하, 즉 결별점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그러니 행복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왜냐? 고통의 부재가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 곧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고통의 부재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부재가 곧 행복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결론, 물질주행복론은 틀렸다. 즉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고통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왜 행복지수가 증가하냐면요. 이 결별점 이전에 행복지수를 측정할 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 예를 들어 100, 부정적 감정이 50 나오면 행복지수가 어때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은 뺀단 말이에요. 행복지수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고 긍정적 감정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따라서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오려면 긍정적 감정이 높게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 적어야 돼요. 근데 400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부정적 감정을 체험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 결별점 이전에 돈 증가가 바로 그것이 행복을 뭐 가능하게 해줘서 그렇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뒤에 다시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결별점 이후의 행복지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한국 말고 딴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까 살펴보셨지만 결별점 이후에 행복지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죠. 다른 서구 사회, 뭐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결별점 이후에도 행복지수가 조금씩은 올라가요. 조금씩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은 이건 결별점 이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자유가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더 많은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행복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게 비례관계에 있어? 돈과 자유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서울 강남에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또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그런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없죠. 물론 그 기회라는 측면에서 있어요. 누가 그걸 막지 않아요. 강남에 가서 고급 아파트 사는데 못 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지만 그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것도 엄청난 돈이 있어야죠. 또 1년 내내 해외여행 다니고 누가 막아요?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 점에서는 명목상의 자유가 있으나 어떻게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직장을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몇 년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았다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돈은 곧 자유인 경우가 많아요. 돈이 더 많아야 더 많은 자유가 가능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상승하면 어떻게 점에서는 돈 그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자유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돈 그 자체가 미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내 라이프,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이걸 평가할 때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많이 평가해요? 돈이거든요. 내가 돈 얼마나 버는지.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20만 원 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만족도가 높게 안 나와요. 그럴 경우.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보상이 적어서. 그걸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면에 월 한 500, 600 받고 이러면 네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냐 하면 사람들은 일단 소득, 돈 이런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죠. 많이였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는 뭘로 평가하겠어요? 그것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높게 평가하겠죠. 즉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요. 반대로 돈을 못 벌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삶의 만족도나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는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근데 돈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또 아니긴 하죠. 이런 이제 도구적 관계를 통해서, 돈 자체는 도구니까 도구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결별점 이전에도 어느 정도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고, 결별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조금씩이라도 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부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혹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하지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물질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물질주의자. 물질주의자는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세상 만물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돈중심적 사고를 하며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물질주의자라고 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있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는 물질주의적 행복론,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물질주의 행복론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 만물의 가치를 다 돈으로 평가하는 돈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이 돈중심적 사고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하나는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양적으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보면 돈 생각 많이 하잖아요. 책도 보면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사고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돈으로 쏠려 있어요. 돈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돈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뭐 하면 괜찮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직장인들이 모여서 담배를 막 피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저도 끼어들어서 한 대 피고 이제 지나가려고 들어갔는데, 점심을 먹고선 이제 커피를 뽑아갖고 담배를 피러 온 직장인들이 모여서 한 15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담화를 하는 과정을 엿듣게 됐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10에서 15분 사이 내내 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감했습니다.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돈 얘기 많이 하고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는데, 그런 것도 돈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중심적 사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돈에 대한, 양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통일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죠. 돈이 되면 통일하고 돈 안 되면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평가하죠. 돈 위에 있는 더 고상한 가치, 더 의미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물질주의자에게 유일무이한 가치평가의 기준은 돈입니다.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되는 거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물질주의자인데요. 이 물질주의자 혹은 물질주의가 행복과 관련이 더 클까요? 불행과 관련이 더 클까요?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불행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주의와 불행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크게.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물질주의 성향은 충동구매와 연관이 있고, 알코올 소비와 흡연과도 연관이 있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또 우울증과 불안,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 부정적인 정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 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음과 몸의 건강이 더 나쁘고 자존감도 더 낮고 더 불행해요. 이게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좀 흥미로우냐면, 자, 아까 돈이
삶의 만족이나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올려준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 행복 지수에서는 뭘 물어보냐 하면 삶의 만족도나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질문으로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순간에는 돈을 자기가 많이 벌고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걸 높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미로운 것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요. 물질주의가.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삶이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쫓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가 물론 다 부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부자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준을 높게 평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밝히면 밝힐수록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순간적인 행복지수의 평가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볼 경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만족도나 또는 자기 가치, 자기에 대한 평가, 즉 자기 이미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로 얘기되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책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원래 사람의 가치나 삶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돈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입니다. 사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또 내 삶이 얼마나 만족하냐,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냐, 그것은 오직 사회와의 관계에서만 평가 가능해요. 개인이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데 그게 평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못하죠. 또 평가할 그 욕망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자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은 결국 사회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따지는 거거든요. 또 내 삶이 가치가 있었냐 없었냐도 결국 사회와의 관계에서 따지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서 아버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한테는 보호자고 양육자고 뭐 롤모델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의 의미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규정됩니까? 그 가족에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규정돼요. 아버지가 돈 열심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제 희생하고 이러면 아버지의 가치는 높아져요. 가족들 높게 평가하죠.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다. 근데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고 돈도 안 벌고 돈 벌면 혼자 다 쓰고 애들은 내팽개쳐 놓고 그런다면 아버지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떨어지죠. 저놈은 가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치가 없어.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의미라든가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듯이 한 개인의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의 가치는 내가 사회에 얼마나 더 기여하느냐, 어떻게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돈으로 평가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자기 이미지가 나쁠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는데 행복지수 측정에서는 높게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자들이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증과 불안도 심하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쉽게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주의자가 더 불행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물질주의 행복론은 잘못된 행복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짜 행복론 첫 번째 물질주의 행복론을 살펴봤고요. 물질주의 행복론이 왜 잘못된 행복론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행복론을 이렇게 악착스럽게 많이 믿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바로 한국이라는 사회의 제도와 관련이 있다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짜 행복론 두 번째, 쾌락주의 행복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